오늘의 의뢰인은 설록 작가와 막격한 사이이자 선비 홍지 시리즈의 편집자입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조선을 배경으로 한 추리소설 선비 홍지 시리즈는 공개 동시와 함께 베스트셀러 오르는 이세 최고의 추리소설인데요. 자, 올가을 새로운 시리즈 출간을 앞두고 몇 달째 작업실에서 쪽잠을 자며 글 쓰던 설록 작가가 며칠 전 사라졌다고 합니다. 비서의 말에 따르면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고는 자리를 일어나 작업실을 뛰쳐나갔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도 두통이 심하긴 했지만 마감 스트레스 때문인지 최근에 더 힘들어했다는 설록 작가. 그래서 비서도 뭐 숨 좀 돌리고 한숨 돌리고 돌아오시겠지라고 하며 그날은 작가를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도 작가는 작업실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설록 작가가 최근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었던 만큼 지인들은 그가 혹시 어디에 쓰러진 건 아닌지 걱정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의뢰인은 사건을 맡기며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홍지보다 뛰어난 추리력으로 설록 작가와 선비 홍지 시리즈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 마지막 말을 들으니까 반드시 이 사건을 해결해야만 하겠다 하는 또 승부욕이 생기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닥터 탐정사무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왜? 선비 홍지 시리즈를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이 시리즈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사건을 해결하겠다. 자, 그렇다면 설록 작가를 찾기 위해서 일단 그가 왜 작업실을 뛰쳐나갔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단서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먼저 첫 번째 단서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꼭 그렇게 나가야만 합니까? 꼭 그렇게? 네. 꼭 그렇게? 네. 카메라 감독님이 어지럽게? 꼭 그렇게? 두통! 두통. 헤데이크! 문제에 답이 있고 사건 의뢰서에 뭐가 있죠? 맞습니다. 단서가 있죠. 야, 이쯤 되면 이제 조수가 아니라 탐정이라고 불러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탐정 H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 평소 극심한 두통을 시달리던 설록 작가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뛰쳐나간 이유가 바로 두통이었다는 거죠. 두통. 두통. 섣부르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군요. 아직 봤을 때 탐정 H. 탐정에는 조금 모자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추리에 깊이가 없어요. 닥터 P, 두통이라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거의 모두가 겪는 증상 아닙니까? 그렇죠. 네, 좀 전에도 제가 좀 두통이 있었거든요. 현대인의 90% 이상이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 경험한다는 두통. 그러니까 두통의 원인은 정말로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두통 때문에 뛰쳐나갔다면 왜 두통이 왔을까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러면 두통은 왜 왔을까? 의학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죠. 우리가 두통을 의학적으로는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1차성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냥 그 자체로 두통이 생기는 거고요. 2차성 두통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두통이라는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차성 두통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 받으면 뻐근해. 긴장성 두통. 아침 드라마에 주로 많이 나오죠. 이게 넘어가요. 네. 그다음에 이 속에서 뭐가 팔딱팔딱 뛰는 것 같은 편두통. 그다음에 뭐 군발성 두통 이런 것들이 있고 2차성 두통에는 이제 동맥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근막 동통 증후군 또는 뭐
더 심각하게는 뇌종양이나 뇌출혈이 있을 때에도 두통이 올 수 있겠죠.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제 주변에도 머리 아프다는 사람이 좀 많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편두통 때문에 늘 약을 챙겨 다니기도 하고요. 또 뭐 막 전날 과음하고 막 다음날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주변에 두통을 가진 사람이 많더라면 네. 혹시 내가 원인은 아닐까라는 걸 아하, 역시 탐정님 대단하십니다. 역시 추리력. 아, 그 생각을 못했네. 나 그래서 때문에 그렇게 있었구나. 자주 머리가 아프다고 나한테 얘기했나요? 이제 사람들이 편두통이라는 단어 때문에 한쪽 머리가 아픈 게 편두통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편두통 환자들이 좀 늘고 있거든요. 2022년 통계만 봐도 국내 편두통 환자가 6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통 그러면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면 편두통이라는 거는 그 두통 증상을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특정 양상의 신경학적인 질환으로 이 머릿속 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발작적이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두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쪽 머리가 아파서 편두통이 아니고 양쪽의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두통이 어쩌다 한 번 와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양상의 두통이 5회 이상 반복될 때 편두통이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편두통 환자들은요, 그냥 단순히 머리가 아파 해서 끝나지가 않아요. 네,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힘듭니다. 단순히 두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토나 메스꺼움 또는 빛이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됐을 때 우리 의사들은 편두통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기온이 5도 올라가면 편두통 발작이 늘어난다 하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단서인 두통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닥터피, 이 목 건강이 안 좋으면 머리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목 디스크 환자의 경우 필연적으로 두통을 경험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닥터피도 이 노트북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목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자, 실제 사례자로서 어떻습니까? 두통이 자주 옵니까? 사실 어디까지가 두통이냐고 얘기를 할 때에 뭐 우리가 목 윗부분이면은 목이 아픈 건지 머리가 아픈 건지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목 디스크, 경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흔한 증상은 맞아요. 그렇지만 목 디스크가 있다 그래서 100% 두통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절반 정도가 두통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목 디스크의 경우에도 어느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두통이 심하게 올 수도 있고 두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 통증 때문에 이 승모근 같은 목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서 머리 전체가 조이는 것 같은 통증이나 또는 목덜미에서 시작되는 묵직한 두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은 목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두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어찌됐건 앞서 읽었던 사건 의뢰서가 떠오릅니다. 이 사건 의뢰서를 보면 실종된 설룩 작가 분명히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이번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 후보인데요. 닥터피,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강하게 지금 의심이 되거든요. 이런 사진을 입수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단서. 바로 작업실 사진입니다. 자, 볼까요? 작업실 사진. 아니, 설룩 작가도 찍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작업실 사진 아닌가요? 네, 사진에 설룩 작가의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이 사진만으로도 설룩 작가의 평소 자세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조수, 설록 작가가 작업실에서 가장 오래 보고 있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노트북 화면이지 않을까요? 글을 써야 하니까요. 그렇죠. 하루 종일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을 설록 작가는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 환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우선 이 척추뼈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척추뼈 사이에는 추간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충격을 흡수해주고 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을 하죠. 이 추간판이 생긴 게 디스크 형태라서 우리가 디스크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오래된 자세의 불균형이나 또는 노화 또는 외상 이런 것들로 이 디스크가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고 빠져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때 통증과 이상 감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죠. 이 목 디스크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 디스크가 삐져나오나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척추뼈는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총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척추 상단에 그러니까 경추라고 얘기하죠. 이 7개가 목뼈입니다. C1부터 C7까지 경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노트북과 이 목 디스크는 어떤 연관이 있는데요? 네, 설록 작가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고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북 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상체를 이렇게 구부리고 목이 구부려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머리가 보통 한 5에서 7kg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 경추, 그러니까 목뼈가 받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개를 15도 정도 숙이잖아요. 경추에 12kg의 하중이 실립니다. 2배 정도예요. 네. 이게 반복되면 경추의 라인이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추간판, 디스크에도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게 되겠죠. 그 가녀린 목이 12kg을 견디다 보면 결국은 탈이 날 수밖에 없겠죠. 앞서 두통 얘기도 했습니다만 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이 목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목 통증인데 이게 뻣뻣하고 뻐근한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 뭐가 딱 걸려요. 더 이상 돌리지 못하게 통증 때문에 아프고. 그다음에 뭐 고개를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뭔가 통증이 좀 심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잘 때 불편해요. 그리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더 뻣뻣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뭔가 좀 이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증상만 가지고 목 디스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근육이 긴장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 디스크를 강하게 의심하는 경우는 방사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목에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팔이나 손으로 통증이 방사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 통증이 어깨, 팔, 손까지 퍼져요. 특히 한쪽 팔로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나 저림, 뻐근함이 나타나게 되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경추의 어느 부위에 신경이 눌렸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엄지, 검지, 중지에 저림이 나타났다. 이러면은 경추 6번째와 7번째 사이의 디스크가 삐져나오면서 신경을 눌렀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신경을 누르다 보면은 이 신경이 감각도 있지만 운동 기능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계속 눌리게 되면 근력이 약화돼요. 그러면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팔에 힘이 잘 안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설록 작가가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이 어지럼증 역시 목 디스크의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라고 생각 못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이 어깨와 날개뼈 주변의 뻐근함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목 디스크가 있는데 저도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 어깨 쪽에 통증이 있는 것이 과도한 근육 운동 때문이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목 디스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흔히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런
통증이 있으면 단순 근육통으로 오인하거든요. 그런데 오래 갈 경우,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회복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되고, 또 흉통도 목 디스크의 증상일 수 있어요. 흉통이요? 네, 그래서 대한신경외과학지에 따르면 목 디스크 환자의 대략 한 22%가 흉부 압박감이나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거든요. 자, 이 디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보니까 이 닥터 T가 사진을 여러 장 보고 있던데 다른 사진에서도 혹시 발견된 게 있나요? 역시 예리하시네요. 이 작업실 사진과 함께 설룩 작가의 사진도 이제 몇 장 보게 됐는데요. 이 사진 속의 설룩 작가는 목을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사진에 찍혔거든요. 이게 이제 저도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저와 친한 척추 전문 의사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네, 보내주신 환자의 사진은 목 디스크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목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그 생긴 쪽에 방사통이 생기게 됩니다. 이 방사통이 생기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므로 환자는 자연스레 통증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목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디스크가 생기면 고개는 자연스레 왼쪽으로 젖혀지게 됩니다. 이 사진의 환자와 더불어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거북목 가지신 환자분들을 보면 지금은 현재 디스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충분히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나온 단서를 보면 설룩 작가는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 환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처음부터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현장에서 바로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단서는 바로 경추 베개입니다. 그럼 이제 추리를 해보자면 설룩 작가는 자신이 목 디스크란 걸 알았고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경추 베개를 썼다. 뭐 이 정도일까요? 탐정 H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군요. 그나저나 저도 목이 아파서 이 경추 베개 한동안 꽤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추 베개를 써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썩 효과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역시 가장 좋은 효과는 예전에 연애할 때 여자친구의 팔베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얘기하셔도 아직까- 됩니까? 예? 얘기하셔도 아무 오늘 밤 문제 없으신 거죠? 넘어갈게요. 네. 그 내 몸에 맞는 걸 찾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경추 베개들은 내 몸에 맞춘 맞춤형 베개가 아니라 그냥 일괄 제작된 거잖아요. 사람마다 자는 자세도 조금씩 다르고 또 적정 머리 높이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본인한테 맞는 베개가 아니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목이 긴 사람, 짧은 사람, 두꺼운 사람, 얇은 사람. 뭐 그렇고 머리가 이제 무거운 사람, 그렇죠. 가벼운 사람 이게 그다음에 다 다를 테니까. 높이도 좀 다를 수 있고요. 덧붙여서 흔히 쓰이는 그 라텍스 재질이 부드럽고 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때로는 목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베개는 비싼 걸 찾는 것보다는 본인 몸에 맞고 편한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저도 약간 거북목이 있어서 그 보조 기구 같은 거가 막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 느리는 거, 이렇게 누워가지고 목 느리는 그거를 이제 저도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 거는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병원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 병원에서도 견인 치료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을 좀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물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최근 학계에서도 이 견인 치료 효과에 대해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통증의 원인 부위가 제대로 스트레칭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다른 부위의 손상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목도 그렇지만 허리 통증에 좋다고 알려진 일명 거꾸리의 경우 허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지만 다리나
그밖에 다른 관절의 손상 위험도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견인 치료를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하고 있는 추세라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물론 그게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견인 치료도 또 집에서 하는 견인 보조 기구도 다 목 건강을 위한 것인데 전문가의 진료와 지도를 통해서 개인에 맞게 나한테 맞는 치료, 나한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목디스크 환자의 치료법은 첫 번째로 비수술적 요법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먼저 시행할 수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 주위의 부종을 빼고 신경을 치료하는 신경 차단술 요법이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을 경우 수술적 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에는 디스크 절제술이나 신경 주위의 협착을 해소하기 위해 그 주변에 약간의 기구를 이용하여 그 주변을 넓혀주는 그런 치료, 수술적 요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교복이라고 해도 학생들의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사이즈로 만들어지듯이 같은 디스크라고 해도 부위별 또 그 사람의 체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따라서 또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하나의 공통된 치료가 있다는 생각은 버리고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치료의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수 생각이 굉장히 많은 표정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런 표정이 없어요.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닙니다. 생각이 있긴 한데 아니 저도 요즘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거북목으로 스마트폰을 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거북목인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그래요. 저도 지하철 타 보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좀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네. 요즘은 젊은 친구들 전부 다 이렇게 거북목으로 휴대폰 보는데 여념이 없는데 거북목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다가 배낭까지 매면 그냥 거북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실제로 대한물리치료학회에서 성인 기준의 약 60% 이상이 거북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특히 10대에서 30대, 그러니까 MZ 세대들에게서 흔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 거북목이 오래되면 목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자세 교정이 필요하고요. 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그렇고 PC 모니터를 보는 것도 그렇고 이게 꾸부정하게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되지 않도록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게 습관이 되면 거북목을 예방할 수 있고 목 디스크가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30분에 한 번씩은 일부러 좀 눈도 쉬어주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거북목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그러한 생활 습관 개선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10대부터 30대까지 이 거북목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눈이 침침해서 스마트폰을 젊은이들만큼 그렇게 많이 쓰지는 못합니다. 어찌됐건 스트레칭을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트레칭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목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양옆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 이것도 효과가 좀 있을까요? 보통 목이 안 좋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장시간 앉아서 작업을 하다가 근육이 과긴장된 상태에서 그걸 좀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스트레칭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이 안 좋은 사람에게 머리를 당기고 누르는 동작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앞으로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동작, 이게 더 디스크를 압박하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날개뼈를 움직여서 가슴을 펴고 턱을 살짝 드는 스트레칭이 좋고요. 대표적으로 팔을 들어서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도록 하고 팔을 당겨서 견갑골 사이를 붙인 뒤에 목을 천천히 뒤로 젖히는 거. 네, 이런 스트레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 다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단 목을 젖히면은 네. 목뼈 위쪽만 꺾이니까 반드시 등을 펴야 되고 목을 젖힐 때 통증이 심해지는 사람은 아프기 전까지만 목을 젖히고 10초 정도 유지 후에 제자리로 어우, 시원하다. 돌아오는 걸 틈틈이 하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 보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단서는 거의 다 찾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리즈 출연을 앞두고 작업실에서 쪽잠을 자며 글을 쓰던 인기 추리소설 작가 설룩. 그가 돌연 작업실을 뛰쳐나간 이유는 바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즉 목 디스크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설룩 작가는 병원에서 지금쯤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편집자님, 병원 쪽으로 수소문을 해보시는 게 아마도 설룩 작가를 찾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전에 선물로요. 작업실에 모니터 한 대 놓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닥터 탐정사무소의 사건 해결률, 그 100%의 신화는 계속됩니다.